안녕하세요. 골방 세미나의 박재현. 전백수. 초짜 이날입니다. 잘 지내셨죠? 지난 시간에 우린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정말 훌륭하셨던 여운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초짜님도 어떠셨어요? 훨씬 네. 여운형은 정말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학교에서도 공부를 안 하니까요. 전혀 몰랐던 내용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해전사에서만 나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운형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이야기들, 3.1 운동을 크게 기획한 그런 이야기나 신한청년단 그런 이야기들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아주 정말 크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해방 전후사 인식 책에는 없는데 우리 그 해방 전후 또는 근대사의 사람을 또 빼놓고 얘기하기 좀 곤란한 사람이죠. 문제적 인물 박헌영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박헌영 이름을 좀 쉽게 입에 오르내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이게 왜냐면 거의 공산당이잖아, 박헌영은.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간단하게 왜 박헌영을 책에도 없는데 왜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아주 간단히 얘기하고 우리 들어가 봅시다. 왜 하는 거야, 빨갱이? 그 해방 전국에서 아무튼 주요한 그 세력을 가진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인물로 본다면 박헌영을 빼놓을 수가 없죠. 여기 글쎄 해전사에서는 박헌영이 아예 이제 철저한 공산주의자니까 빼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해방전국에 김구, 이승만, 여운형 3명만 나와 있는데 이 좌우의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는 박헌영을 빼놓을 수는 없다. 근데 해전사 다른 편에도 박헌영이 안 나오나요? 제가 목차를 다 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 같은데 출판이 안 됐을 겁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공은 공이고 과는 과고 그걸 다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 얘기했지만 1979년 그쵸. 박정희가 죽기 전에 나온 책이란 말이야. 박헌영을 아직 말할 수 없었네요. 보름 전에 박정희 죽기 보름 전에 나온 책이란 말이에요. 어목한 그 유신 시대였기 때문에 박헌영을 다루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저희 80년대도 박헌영의 박사를 얘기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자, 일단 우리 인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본다면 박헌영이 아주 영어를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헌영 원래 미국에 가고 싶어 해서 선교사에게도 영어를 공부하고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그 박헌영 그 고실에 대해서 혹시 나라에서 조사하신 게 있으세요? 저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이분 굉장히 똑똑한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천재적으로 그렇게 동네에서 알려져 있다고 하고, 저는 이제 이분이 소련에 가서 또 공부를 하잖아요. 러시아. 맞죠?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하게 됐는데, 원래 미국에 가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는데, 이분이 미국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잠시 상상을 해봤어요. 재밌는 상상인데요? 네. 박헌영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 갔는데, 갔다면 이승만과 다른 항일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네요. 그러니까 사회주자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네. 어때요? 박헌영의 사회주자는 언제 시작되는 거죠? 박헌영도 이제 어떤 독립운동의 뜻을 두고 박헌영도 상해를 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상해를 많이 갔으니까 거기서 이제 임원근을 만나서 사회주의자가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또 아내가 되는 주세식도 만나고 이렇게 된 건데. 근데 그때 그 그룹을 지도하던 윗단이 이제 여운형이라든가 이런 이름이 나오던데. 네. 그러니까 이제 박헌영이 1900년생이 딱
1900년생. 예, 그래서 그야말로 세기, 새로운 새로운 세계가. 세기가 시작되는, 그 20세기 시작된 그 해에 태어나서 막 20대가 되는 그 무렵에 이제, 상해에 있으니까. 전편에서 얘기했지만, 상해에는 온갖 그 조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이미 그 고려공산당, 또 임시정부도 이미 만들어지고, 사회주의 자들도 많이 있었다 보니까, 누구라도 사회주의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상이거든요. 처음 접했을 때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뭐 초타님도 얘기했는데 결국 공간이 그래서 사회주의자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컨대 간 곳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죠? 봐야죠. 네. 환경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중요하죠. 그럼 미국 갔으면 달랐을 것 같죠. 그쵸. 미국 갔으면 또 당연히 다른 지식인이 달랐겠죠. 되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달랐겠죠. 그 선교사가 됐겠죠. 박헌영이 기독교 를 되게 싫어했다고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렇지는 않았죠. 사회주의자가 된 다음에. 언더우드라 그래서 그러니까 연세대 만든 그 사람과 관계가 있었죠? 왜, 대개 이제 영어를 배운 게, 여운형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기독교 선교사들 통해서 많이 배울 수밖에 없었던 거니까. 근데 이제 사회주의를 접하고, 종교,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배타적인 게 되는 거죠. 그 시절에 이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갔느냐, 상해로 가느냐의 차이 때문에. 운명의 장난. 근데 왜냐면 어쨌든 그 당시에는 대륙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상해를 가는 것이 훨씬 가깝기도 하고 그쵸. 그랬을 거고. 미국을 가기에는 참 쉽지는 않죠. 근데 계속 이렇게 보면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미국은 못 가고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 아까 우리 전 박사가 얘기한 이제 그 상해 시절에 그런 사회주의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 그때 그 책이 그 새 여자인가요? 네. 새 여자는 책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연애하고 사랑하고 약간은 그걸 보면서 약간 그 애추억도 떠오르던 것 같아요. 우리 80년대 분위기랑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혁명적 열정과 그 열정 속에 되면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도 또 강렬해질 수도 있고 저는 물론 혁명에 모든 걸 투신했습니다만 그렇게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박헌영 표정이 좀 박헌영 공산주의자셨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를 지향했죠.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이제 창당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난 편에 얘기한 것처럼 조선에 가서 공산당을 만들어 그런 코미테른의 지지에 이제 내려가서 만든 그게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공산당 역사의 첫 번째인가요? 고려 공산당도 인정받았었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축구파하고 상해파하고 계속 갈등과 알력이 있으니까 이제 해체를 시켰어요, 둘 다. 해체시키고 그 극동,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에 원동부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처음에 이제 말하자면 고려국이라는 이런 부서를 놓고 이제 조선공산당을 다시 현지에서 만들어라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이 당을 만드는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심각한지 초짜님 잘 모르시죠? 왜 이렇게 좋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죠?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념의 전파?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꼭 그게 당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그 조선 공산당을 만든 역사예요. 만들려고 실패하고 만들고 실패하거든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왜 중요한지를 당을 창당하는 게? 예. 일단
당을 창당한다는 건 저는 지금 기준에 생각하면 당수가 되고 싶어서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그럴 수도 싶어서 있죠. 창당을 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사회주의 공산당에서 당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요?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우리 그거를 잠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음. 우리 당이 왜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혁명에서 이 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위 조직이라고 하는데, 전위 맨 앞에서 이 혁명을 이끌고 가는 어떤 그 기관차의 핵심 엔진 같은 거예요, 이 당이라는 게. 그래서 그 당이 제대로 조직이 돼서 그런 혁명 운동, 혁명 투쟁을 직접적으로 이끌고 지도하는 핵심적인 주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이 중요한 예, 거예요? 당이 중요한 그럼 거예요. 지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도 여러 개가 있나요? 물론 여러 개 있는데 네. 당이 국가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지금 북한을 네. 통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선노동당이죠. 네. 예, 조선노동당. 지금 중국의 중국 공산당. 중국도 그 중국 군대가 국가에 구속된 게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에 소속된 지도를 만든 거예요. 그럼 그 당 하나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다른 당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 뭐 물론 북한에도 아직도 뭐 천북의 청우당도 있다고 하고 뭐 하는데 사실상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에서 이 당은 이 서구적인 그 정당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서구적인 정당들은 말하자면 어떤 그 각각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네. 어떤 그 정치적 결사체, 네. 결사체라고 보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다수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건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 하나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럼 이 박헌영이 당을 만들고자 한 거는 국가였네요, 결국은? 물론 조선공산당. 뭐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네.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 당을 건설해야지 그들이 만든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은 사회주의자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아까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지도받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소련에서 야 니네는 안 돼. 니네는 도저히 공산주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니까 너 가만히 있어. 다 정리해. 우리가 지도할게. 그게 뭐냐면 그 러시아의 어느 분국에 있는 어느 과에서 한국을 지도하는 거예요. 조선을. 그러니까 만들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국내에 가서.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소련 공산당은 아니고 코민테른이라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국제공산당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유엔 보면 뉴욕에 있잖아요. 미국의 입김이 가장 세잖아요. 이 코민테른은 당연히 소련 공산당의 입김이 가장 셀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코민테른에서 각국의 공산당을 승인을 하는 게 정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뭐 이 파도 만들고 저 파도 만들고 막 만드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혼선이 빚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만들어서 그 코민테른의 인가를 받으려고 공식적인 걸 받으려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게 그 서울파하고 화요파하고 이 갈등이 굉장히 커요. 근데 1925년에 만들어진 조선공산당은 화요파가 주도해서 만든 겁니다. 파를 진짜 많이 알고 계시. 양파 대파 좀 다. 제가 왜 지금 우리가 그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물론 전공자시니까.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아니 도대체 무슨 것 때문에 저렇게 만들었다 이러냐는 거야. 네. 그 이유는 그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저는 약간 그냥 지금도 이 조선공산당도 이 많은 당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뭐 그냥 새누리당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지 뭐 그렇게 네. 큰 의미를 전혀 뭐 이상이 달라요. 자, 그래서 사실은 항일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박헌영이나 같은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이 공산당을 만든 일이 그게 항일이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민테르의 지시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반드시 우리 민족의 이해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만주 지역에서 동북지방에서 막 예를 들어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럼 거기서도 뭐 우리 조선인 의원군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뭐라 코미테는 지시하. 우리는 지금 일본 놈하고 싸우고 싶은데 이게 한조선에 들어가서 근데 코미테는 지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중요한 거는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이니까 모든 역량을 중국에 집중해라. 그럼 만약에 공산주의가 됐을 때 그들이 친일파를 한 사람을 공산주의가 기용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네.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네. 있고 뭐 실제로 우리가 북한의 그때 왜 친일 청산 문제에서도 북한에서도 뭐 친일파 중에서 일부 살아남은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북한이 뭐 친일파는 싸그리 다 죽이거나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좀 뭐냐면은 그게 이제 우파에서 이 조선의 공산주의의 항일운동 과정을 비판한 중에 일본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너희들 다 니네 지시대로 하고 니네 지금 공산주의 만들려고 그러지 그게 무슨 항일이야? 라고 하는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일본은 이제 왜 이렇게 공산당을 싫어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같이 항일이잖아. 네. 김구도 항일하고 박헌영 항일인데 왜 일본은 특히 사회주의 계열을 아주 쥐잡듯이 했거든요. 아주 사그리. 왜 그랬을까요? 그건 생각을 안 해봤네요. 그죠? 네. 기본적으로 걔들은 지배계급을 탁 털어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일본이 제일 무서워하는 지배계급이 누구야? 왕. 그죠? 일본 왕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얘네는 그래서 다 이런 말이 있대요. 지금 일본의 공산당이 있잖아요. 일본 공산당이 거의 뭐 흐지부지 되는데 일본 공산당의 강령에 천황제를 반대해요. 그래서 일본 공산당은 절대로 집권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 시절에 왕을 다 없애고 일왕을 없애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집단이 있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뭐 그건 뭐 꼭 공산주의뿐만 아니고 뭐 공화주의자들도 다 뭐 왕을 반대하는 거는 아니 공화주의자도 그렇죠. 똑같은데 그 일제 입장에서는 이 사회주의자들이 가장 피타협적으로 싸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민족주의자들은 거의 뭐 좀 명망가 위주로 이렇게 말을 앞서지만 사회주의는 뭐냐면 혁명을 하자면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대중을 조직하는 거거든요. 대중을 조직해서 의식화를 시키니까 그게 의식화를 시키니까 그리고 엄마가 싫어하잖아.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뭐 개개인적인 어떤 그런 무슨 지금 의식화하는 거예요? 지금 초짜님 머리 숙이고. 진짜 혼돈이 테러 이런 것도 그렇긴 하지만 네. 이 대중 자체를 이제 의식화를 시켜서 조직적으로 한 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무서운 거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사상적인 부분에서 이게 한번 딱 그런 어떤 사상적으로 변화가 있으면은 그걸 굴복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예. 박헌영 같은 경우는 이제 감옥에 잡혔는데 네. 뭐 임원근인가 자기 동지를 어떤 고문 속에도 불지 않았다고 해요. 예, 그 나오죠. 그런데 김다냐? 네, 김다냐. 김다냐. 네. 근데 실제로 저는 이게 굉장히 아주 특별하게 느껴져요. 어디 잡혀가잖아. 그러면은 우리 친한 내 선배가 한 이야기예요. 막 맞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안 떠올라서 슬펐대요.
불고 싶었는데 네, 뭐 이름이 안 떠오르는 그만 거예요. 맞고 싶어서. 네, 어. 심지어 아버지 이름도 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너무 맞으니까 이름이 안 떠올라서 막 이름 떠올라야 되는데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뭐 우리 책도 이렇게 본보는데 하루 그러니까 24시간을 견디는 것이 동지에 대한 A였어요. 하루를 견디는 거야.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거야. 박헌영에 대해서 이거저거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의리 같은 게 사상이 투철했다는 거지. 의리라기보다는. 그런가요? 사상이 추천했는데 이제 뭐 잡혀갈 때 도망갈 시간을 만들어주려고 뭐 이렇게 그거는 당시의 공산주의자들은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네. 근데 뭐 너무 잘 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 네. 되게 그게 뭔가 의리처럼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뭐 여러 번 잡혀가신 전 박사님은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우리는 뭐 비밀이랄 게 없으니까 뭐 그런 건데, 당시에는 어쨌든 다 점조직으로 활동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지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루 정도 지났는데 뭐 연락이 없다든가 뭐가 이게 되면 이제 눈치채고 그다음에 딱 정리하고 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4차에 걸쳐서 검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뭐 사실 1925년부터 1928년까지 한 4차에 걸쳐서 일어나면서 거의 뭐 거덜이 나죠. 그러면서 그 뒤에도 뭐 끊임없이 그 여러 단위에서 조선공산당을 재건하려는 노력들이 뭐 30년대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끝내 조선공산당을 재건하지 못하죠. 1920년대는 혁명의 시기잖아요. 막 그렇게 사상적으로 되게 좀 그렇게 되고 시기였는데, 이게 이제 30년대 되면 퇴조하는 거예요. 그게 퇴조하고, 열기라는 게 딱 식잖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퇴조라기보다는 일본이 만주 침략하고 이러면서 점점 그 전쟁이 확전되어 나가니까 20년대는 3.1운동 이후에 얘네를 이렇게 강경일변도로 통치를 해서는 어렵구나. 그래서 소위 말해서 문화 통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금 유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언론이든 뭐든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민간지가 창간되고 아주 1920년부터는 사회단체들이 정말 뭐 본물 터지듯이 나와요. 청년단체가 1년에 뭐 몇백 개가 정도 생기고, 그러면서 청년, 뭐 문화, 뭐 이 전 분야에서 굉장히 그 역동적으로 많은 그 활동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게 이제 30년 넘어가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점점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탄압 국면으로, 강경 탄압 국면으로 다시 전환을 하니까 뭘 어떻게 숨 쉬고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다 이제, 물론 그전에도 공산당은 지하 조직이었지만 웬만한 뭐 민족주의 이런 것까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위축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라는 게 확장의 시기가 있으면 축축한 시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대가 확 하잖아. 그래도 그들이 막 계속 공격받으면 이게 축소되거든요. 축소되면서. 그러면 이제 어제 같이 일했던 동지가 그런